안녕하세요. 공감으로 통하는 인권 토크 공감 통톡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공감톡톡의 이름을 정해주신 분을 두 번째 초대 손님으로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우선은 우리 공튜브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공감의 황필기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2004년 말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이주민 난민 인권, 그 다음에 해외 한국 기업 인권 침해 문제, 그리고 국제 인권 기준이랑 기구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걸 이제 주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탈북자 인권 문제, 그리고 아동 인권 문제를 다루기 시작을 했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재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공감의 시작부터 계속 함께 해오신 분으로서 저희가 변호사님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참 많기는 한데 이제 앞으로 차차 많이 모시고 대화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많은 활동들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참사 관련 활동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 요즘에 전 세계 정지 버튼이 눌러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겪어본 적이 없는 이런 전염병이라는 거대한 재난을 겪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사회적 참사라는 개념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상황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사회적 참사라는 게 알듯하면서도 약간 뭐라고 딱 표현하긴 또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사회적 참사 특별법도 있고 한데요. 법적으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뭐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사고고, 그것이 어떤 대규모이고 뭔가 불가항력이고 혹은 뭐 이제 감당이 안 되면 재난이고, 그리고 그것이 장기화되고 또 어떤 2차, 3차의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이러면 참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규모의 면에서나 아니면 그것이 좀 인재라는 측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그걸 이제 사회적 참사라고 지칭을 하는 것 같고요.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전형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장기간 가져가야 할 어떤 재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사회적 참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런 약간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 공익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건 특히 이제 인권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잠재적 피해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뭐 어떤 감염병의 격리자가 됐건 아니면 뭐 어떤 대형 어떤 사건의 어떤 직접적인 사망하신 분이나 어떤 다치신 분들이 됐건 기본적으로 뭔가를 잃어버린 분들이라는 것, 상실이 있고, 그리고 그 고통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해결이 안 될 때는 분노와 불신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는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 간에 힘을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가해자와의 어떤 힘의 불균형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이런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혹은 어떤 사회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특히 현지로 내려가셔서 피해자 가족 지원과 진실규명 활동에 함께 참여하셨던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네.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그때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국민들이 여건이 되면 난 뭘 할 수 있을까? 뭐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공감이라는 좋은 공간에서, 네, 그냥 내려가도 동료들이 이해해주는 뭐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고, 마음은 이미 진도로 떠나 있었고, 마음을 쫓아서 가는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좀 아무리 공익 변호사로 경력이 있으시다고는 해도 그런 결심을 하기는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벌어졌고,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제 주특기 중에 하나가 이제 판 벌리고 빠지기라는 건데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도 뭔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수선하지만 제가 가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뭔가 저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문제 해결에 기여하면 되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혼자 그냥 내려가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뭐 대한변협 협회장님께 전화도 드리고 해서 뭔가 변협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보면 변호사님께서 그 대한변협이라는 조직이 세월호 참사 대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단초를 또 제공을 하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이제 혼자 그런 건 아니고요. 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었고 굉장히 순식간에 관련된 TF가 만들어지고 또 몇몇 선배 변호사님들이 그거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일주일에도 회의를 여러 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말 신속하고 긴급하게 뭐 이렇게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2번에 걸친 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던 것이잖아요. 근데 뭐 꼭 저희 활동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그때 수백만 명이 서명 운동도 벌였었고 굉장히 많은 분들 또 피해자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리로 나서고 아무튼 본인들의 말씀들을 하시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 그게 이제 2004년 한 10월쯤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세월호 특조위가 만들어졌는데 워낙 뭐 이제 관련된 뭐 정부 부처나 이런 데서 방해를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었고요. 그 이후에 2017년에 다시 이제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를 같이 다루게 되는 그런 특별법과 이제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법안 통과되기까지 이렇게 협상 자문 때문에 국회에서 막 밤도 새셨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기사에서 읽었었는데 네. 참 과정이 긴박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2014년, 아까 2014년으로 4년으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14년에는 거의 몇 달 동안 가족분들이 이제 국회에서 농성을 하셨고요. 그 옆에서 같이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도움을 드렸던 것 같고 2017년 사회적 참사 특별법 통과될 때는 뭐 며칠 걸리진 않았지만 아무튼 국회에서 같이 가족분들이랑 그 밤을 새기도 하고 여러 국회의원분들 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 좀 설득하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로도 스텔라 데이지호 사건 그리고 현재 코로나19까지 해서 사회적 참사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사회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제도적 정비는 얼마나 좀 되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고가 날 때 혹은 재난이 벌어질 때 참사가 날 때마다 계속 그런 논의들이 있고 그리고 법이 조금씩 만들어지거나 고쳐지거나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삼풍백화점 붕괴 때나 성수대교 붕괴 때도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법이 개정되고 아시겠지만 이제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 가습기 살균제 계속 법은 만들어지는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습니다. 우선 너무 하드웨어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대응과 관련된 부분이 주로 되어 있고 피해자 권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어떤 진상 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런 평가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사회적 참사나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보장받고 피해를 구제받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게 기존에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족들이 모인다든지 모이는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임의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법적으로 그런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되거나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물론 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런 정부 당국이나 이런 데 어떤 의지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아직까지 지원 제도는커녕 약간 그를 위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지 못했다라는 게 조금 당황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실 많은 사회적 재난들을 우리가 거쳐왔는데도 그렇다는 게 좀 네. 놀랍고, 그럼 지금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많아서요. 일단 근데 뭐 너무 또 이렇게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뭐 트라우마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어떤 굉장히 그 각각의 영역에서는 조금씩 발전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어떤 참사가 벌어졌을 때 내가 피해자라면 어떤 부분을 답답해 할 것인가. 당장 완전히 어떤 새로운 상황,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상황에서 누군가 하소연을 해야 하고 누군가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라면 그냥 그때부터는 뭐 불신과 고통과 뭐 불안과 뭐 이런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